근현대사 강의의 황경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야, 너 진짜 흥선대원군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넌 진짜 남의 얘기 잘 안 들어, 진짜 너 고집만 부려 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란 사람이 왜 그런 고집 부리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런 인물의 대명사로 쓰이게 됐는지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실시하게 된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의 국내 정책, 두 번째로는 쇄국 정책입니다. 이 국내 정책,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세한 권력을 얻기 위한 정책들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쇄국 정책은 이제 서양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서양과 무역을 하지 않겠다, 서양과 통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쇄국,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근다라는 뜻의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처음 권력을 잡게 될 이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요, 이 당시 조선에서는 세도정치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도정치가 좋은 정치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정치였습니다. 이 세도정치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세도정치라는 것은 왕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 있는 그러한 신하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정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도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이 권력자, 양반들, 관리들, 신하들은 백성과 왕,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도정치의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도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영향력 있는 관리들, 신하들, 양반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들이 집중되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경제적 또한 정치적 권력들을 다시 왕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 그리고 경제적 권력을 되찾자라는 것이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마인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세도정치가 판치고 있는 이 조선에서 어떤 국내적인 정책을 실시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정책으로는 통치체제의 정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관리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되자,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자 신하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너 이렇게 해, 너 이건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신하들이 잘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흥선대원군은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왕에게 가장 큰 권력이 있어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첫 번째 정책이 통치체제 정비였습니다. 어떻게 통치할지, 왕이 가장 큰 권력에 서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비를 해야만 나라가 잘 돌아간다 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정비를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합니다. 기존의 세도정치에서는 이제 명망가, 이름 있는 가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들을 배출하고, 혹은 돈 많은 관리들이 이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관직을 사고 파는 매운매직 같은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관리들은 왕과 백성,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자신이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그 세도정치가 혹은 명망 있는 정치가를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실시했습니다. 이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이 중요한 이유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관리, 영향력 있는 관리를 위해서 이 인재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왕에게 충성을 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에 충심 가득한 인재들이 점점 정치가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의 정치적 권력도 강화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 비변사라는 기구는 임시기구였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했던 기구입니다. 전쟁 시 엄청나게 급박한 언제 어디서 적군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판단을 동시에 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에서는 정치적 권력, 군사적 권력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변사의 수장, 비변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선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정치 그리고 군사적 권력 모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흥선대원군은 이런 비변사 때문에 왕의 권력이 크지 못한다. 왕의 권력이 더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변사를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의정부. 두 번째, 삼군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역할에 따라서 의정부와 삼군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의정부에서는 국가 행정을 다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권력, 정치적 역할을 의정부에 부여하게 되었고요. 군사적 역할, 군사적 권력을 삼군부에 부여를 해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 권력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자 왕권이 더 강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권의 군사적 또한 정치적 권력이 더 왕에게 집중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또한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법전을 정비한 이유는 조선이란 나라는 왕권이 가장 강했던 왕권이 중심이 되는 그렇게 돼야만 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하지만 이 시기에 왕의 말이 곧 법이 아니었던 세도 정치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다. 왕의 말이 곧 법이며 그 법은 이렇게 진행을 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대전회통 그리고 육전조례 이 두 가지 법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의 두 번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두 번째 정책은 삼정의 개혁입니다. 이 삼정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조세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조세 제도는 무엇이냐? 밑에 써 있는 전정, 군정, 황곡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삼정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조선에서는 이 삼정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제대로 세금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반들, 관리들이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삼정을 굉장히 자신들 멋대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이 전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이라는 것은 토지세입니다. 밭에 매기는 세금, 토지세였기 때문에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됐죠. 하지만 이 양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양반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논을 이만큼, 밭을 이만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에 보고를 할 때는 저는 세금을 내려고 제가 지금 토지를 보고를 드리는데 저는 토지가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어서 세금을 조금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그것이 거짓 보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왕권을
점점 강화하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이 전정을 개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정, 이 군정이라는 것은 이 당시 조선에서 군대를 가는 것 대신에 세금을 내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이 군정, 양반들은 이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자기가 어떻게, 양반이 어떻게 군대를 가냐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양반이 어떻게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을 낼 수 있냐 라는 주장을 하면서 군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걷는 세금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군정, 양반들이 내지 않자 흥선대원군은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겠다. 그러면 나라의 돈이, 나라의 재정이 훨씬 풍족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황곡. 황곡은 무엇이냐? 이제 백성들이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국가기관으로 가서 황곡을 해주십시오 하면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 백성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이 풍부할 때 나라에 다시 갚는, 이자를 붙여서 다시 갚는 그런 형태의 이제 대출과 비슷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곡은 이 당시에 어떤 것이 문란했느냐? 이제 양반들, 관리들이 이 황곡을 담당해서 이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빌려줄게, 나중에 너네가 돈이 많을 때 갚아, 곡식이 많을 때 갚아 라고 황곡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성들이 수확을 해서 갚을 때 보니까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양반들이 야, 우리가 너는 힘들 때 빌려줬는데 이 정도 이자도 못 내? 네! 라고 하면서 수확을 한 거의 대부분의 곡식을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점점 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가난으로 점점 더 빠지게 되고요. 또 양반들, 관리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삼정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정, 이 양반들, 자신의 토지를 숨기고 조금씩 보고하는 이 양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먼저 양전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반이 어디에 토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샅샅이 전국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양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양반들이 정확히 내야 될 세금을 정확히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빠졌던 세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나라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겸병을 금지시킵니다. 이 겸병이라는 것은 한 토지에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저 이 토지에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확을 해서 주인님 제가 세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내려고 보니 토지 주인이 2명, 3명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점점 더 세금의 부담이 강해지고 겸병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그런 것을 알았고 백성들이 좀 더 그런 것에 부담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겸병을 금지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결을 했냐? 호포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호포제라는 것은 이제 양반에게도 군정을 걷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호포제를 실시하면서 나라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세금도 더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황곡은 흥선대원군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 사창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창제라는 것은 황곡과 어떤 것이 다르냐? 황곡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관리들이, 양반들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다시 이자를 붙여서 갚는 형식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끼리 좀 더 곡식이 많은 사람이, 힘든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수확을 하면 다시 갚는 그런 형태의 제도였습니다. 이제 국가기관 관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웃사촌들, 마을에서 서로 빌려주고 갚고 하다 보니까 이자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믿고 빌려주고 믿고 갚기 때문에 서로 안전하게 서로 곡식을 빌려주고 갚는,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창제로 황곡의 폐단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세 번째 정책은 서원 정리입니다. 이 서원이란 것은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교를 가르치고 또 가르침받는 학생들이 나중에 관리가 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냐? 서원에서 유명한 이름 있는 관리가 나가게 되면, 정치로 나아가게 되면 그 관리는 자신이 나왔던 서원에서 똑같이 자신의 파로 관리를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서원에 따라서 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도 정치가 심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 서원이었습니다. 또한 서원에서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서원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서원에게 너희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토지를 제공해 줄게 라고 하면서 토지를 서원에 제공을 했었고요. 또한 노비 역시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 토지와 노비를 서원에 제공을 하다 보니 서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국에 500에서 600여 개의 서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세도 정치의 폐단이 됐던 서원을 정리하고 또한 서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 그리고 노비를 국가로 가져온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서원들을 이 당시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죠. 서원의 문을 닫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토지와 노비를 국가로 예속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의 재정이 점점 부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 조선이 생길 때부터 있었던 궁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복궁 중건을 흥선대원군이 왜 실시를 했느냐? 앞에서 본 정책처럼 흥선대원군은 정치적 또한 경제적, 군사적 권력을 왕이 가질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정책을 실시는 했지만 사실 왕의 권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왕권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야 더 왕권이 강해진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경복궁을 지으면 정말 왕권이 강화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복궁을 중건하기 시작합니다.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다 보니까 첫 번째,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공사비를 어디서 충당을 했냐? 원납전을 징수를 했고 당백전을 통용시켰습니다. 이 원납전이라는 것은 기부금인데요. 양반에게 우리 경복궁 지을 테니까 기부금 좀 내 라는 형태의 기부금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강제적으로 거뒀기 때문에 원납전에 대해서 양반들은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백전은 이 당시 조선에서 사용하던 상평통보보다 가치가 100배 높은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당백전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유통을 시키다 보니 나라에서 만드는 화폐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의 돈이 점점 더 쌓이게 되겠죠. 이런 당백전을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시켜서 국가 재정을 충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백전은 실제로 시장에 나갔을 때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는 상평통보보다 100배가 높아 라고 해서 찍어서 유통을 시켰는데 실제로는 상평통보의 4-5배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나 당백전 받아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달라. 나는 엄청 비싸게 당백전을 구해왔는데 내가 물건 이거밖에 못 사? 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공사비를 얻기 위해서 원납전과 당백전을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경복궁을 지으려면 당연히 힘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 노동력을 어디서 가져왔냐? 백성들을 동원을 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농사를 지어야 할 판에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경복궁을 만드는데 끌려갔던 것이죠. 당연히 농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고 거기에 불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했겠죠. 이 재료 중 가장 중요했던 게 나무였었습니다. 이 왕이 사는 궁궐을 짓는 만큼 굉장히 고급 나무가 필요했는데요. 이 당시에 고급진 나무들은 대부분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산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 양반들의 산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 산에는 나무도 있었지만 양반들의 조상을 모신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은 너희 조상의 묘지가 있다고 우리가 나무를 못 가져와? 라고 하면서 묘지가 있는 숲 묘지림에서 나무를 벌목해 옵니다. 거기서 재료를 충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묘지림을 벌목하다 보니 당연히 양반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을 했지만 사실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되고 양반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런 정책들은 의미를 가지고 또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 먼저 국가기강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법전을 정비하고 왕의 권력을 강화하다 보니 당연히 왕의 나라였던 조선은 점점 국가기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도정치에서 벗어나서 왕이 권력이 가진 그런 국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정책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민생 안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사실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는 했지만 사실 삼정을 개혁하고 하면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고 좀 더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계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체제 내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행된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 그리고 그가 행했던 정책의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재,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고 비변사를 폐지해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나눴고 법전을 통치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경복궁으로 왕권을 드러내고자 했다. 두 번째, 경제력, 재정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삼정을 개혁하면서 세금을 더 걷어냈다. 또한 서원을 정리하면서 서원에 있던 토지와 노비를 거두면서 재정을 복구하려고 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큰 정책 두 번째로 쇄국정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쇄국정책은 이제 서양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통상 무역을 하지는 않겠다 라는 정책입니다. 쇄국,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럼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을 실시를 했는가? 옆나라의 청나라가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청나라에서 서양과 대화를 하고 서양인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고 서양에서 군대를 보내면서 청나라가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엄청나게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서양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서양은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화를 단절해야 된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양선이 출몰을 했습니다. 이 이양선은 서양의 배입니다. 이제 서양의 배가 자꾸 앞바다에 출몰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닐지 혹은 우리에게 와서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지 굉장히 민심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기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은 그런 거를 원천봉쇄해야겠다, 아예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쇄국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하자. 문을 아예 막아서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해서 서양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하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는 병인 양요. 어느 나라와 관련이 있냐면 프랑스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세국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병인 양요를 사람들이 많이 듭니다. 이 병인 양요, 처음에 사실 흥선대원군이 자신이 권력이 잡은 이후에 처음부터 세국정책을 실시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자꾸 조선을 침범하려고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선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신부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프랑스 군대 좀 보내달라고 해서 러시아를 견제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부와 흥선대원군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신부가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서양 애들은 믿을 게 못 된다. 서양과는 도저히 대화를 할 수가 없구나. 서양은 믿을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인 신부였던 이제 사람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프랑스에서 들어온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조선이란 나라에서 감히 우리나라 국민을 처형을 하고 박해를 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군대가 조선에 오면서 강화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를 점령을 했지만 이 한성근, 양원수라는 장군이 항전을 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 결과 프랑스가 강화도를 떠나면서 외교장각 도서 또한 다른 문화재들을 많이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 강화도에 보관되어 있던 외교장각 도서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사찰 혹은 그 민가에 있던 문화재들을 프랑스인들이 약탈을 해갔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프랑스가 와서 이제 무력으로 시위하는 그런 과정 또한 이런 문화재 약탈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점점 더 세국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독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의 이름인데요. 오페르트가 이제 조선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조선에 배를 타고 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세국정책이었기 때문에 무역을 거부하죠. 그러다 보니 오페르트라는 상인은 화가 나서 남연군 묘를 도굴을 하게 됩니다. 이 남연군 묘를 도굴을 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를 하게 되죠. 이 남연군은 누구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독일 상인이 와서 자신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양과는 대화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절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세국정책을 더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흥선대원군의 사건으로는 신미양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신미양요는 미국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신미양요라는 것은 처음에 조선의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들어오면서 나타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조선의 제너럴 셔먼호, 즉 이양선이 출몰하게 되자 백성들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하게 되죠. 이것을 빌미로,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미국이 이 틈 타서 우리 군대를 보내서 쟤네를 점령하고 무역을 실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를 침공하게 됩니다. 미군이 강화도를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전에 독일 오페르트 상인이 와서 도굴도 했었고 병인양요가 터진 적도 있었고 해서 국방력을 강화했던 조선군은 기습 공격으로 이 미군을 처단해냅니다. 막아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침략도 받으니까 흥선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강화한 일환으로 조선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척화비라는 것은 조선의 세국 정책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을 전국 각지에 이제 비석으로 남기게 된 것인데요. 서양과 대화를 하는 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국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담은 비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병인양요는 프랑스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고요. 프랑스인 신부와 관련이 있죠. 프랑스인 신부, 천주교였고요. 천주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강화도를 침략을 했었고 강화도에 있던 외교장각에서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두 번째,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상인이 왔던 사건이고 이 독일 상인이 남원군 묘를 파헤치려다 실패를 했다. 세 번째로 신미양요, 미국에서 와서 벌였던 사건이고 뭐가 왔었냐?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양선이 왔었다. 그리고 역시 강화도를 침략을 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크게 국내 정치 그리고 세국 정책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습을 하실 때 흥선대원군은 국내 정치에 권력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했지. 또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청나라가 망하는 거 보고 또 이양선 출몰하니까 세국 정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